자, 이제 지체장애 파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체장애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건강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책을 쓰신 교수님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라고 하는 것과 건강장애를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게 함께하는 지체장애 학생교육 박은혜 교수님, 김정현 교수님이 쓰신 강론을 위주로 많이 보시고요. 이 지체장애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안에서 제가 쭉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더 많이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은 그냥 건강장애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질환 정도만 기억을 하시되 그냥 건강장애는 거의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내용이 빈약한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쭉 살펴볼 때 결국 건강장애보다는 지체장애 위주로 나오는 원인, 지체장애 나오는 특성, 지체장애 나오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체장애, 건강장애 정의는 장특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건강장애라고 하는 파트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장애 정의는 그냥 흘리면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고, 어차피 이제 내년 임용할 때에는 그 바뀐 부분들을 위주로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달라졌다기보다는 좀 더 내용이 세세한 정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지체장애 학생들이 나타나는 원인들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어떤 아이는 뇌에 해당하는 부분의 손상으로 지체장애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유전으로 나타나는 지체장애, 어떤 아이는 뭐 태어날 때부터 척추뼈가 다치지 않아서, 이런 다양한 질환들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체장애 아이들이 또 보이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 역시 하다가 임용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체장애 학생의 아동교육이라고 하는 파트로 이제 교육적인 측면은 역시 통합교육 안에서, 그리고 특수교육 위한 중재를 위한 뭐 교육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많은 양이 사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더불어서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또 특수교육공학이라고 하는 임용 공부할 때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특수교육공학과 연계가 돼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배웠던 보완대책 의사소통 체계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서 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고, 뭐 매번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되겠지요. 자, 건강장애와 지체장애 정의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인인데요. 실질적으로 뇌성마비는 그냥 매년 출제가 되고 뭐 항상 출제가 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운동장애 유형과 마비 분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장애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는 운동 피질, 대뇌 피질과 연결해서 볼 거고, 이 전체적인 우리가 뇌에 있는 이 피질 안에서도 어떤 부위에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직형, 불수운동형, 운동실저형, 강직성, 진전형, 혼합형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할 수가 있대요. 특히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경직형 같은 경우는 또 세 가지로 나뉘어서 볼 거거든요. 그중에 경직형 사지마비, 경직형 양마비, 경직형 편마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마비 분류에 따른 거에서 용어를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비 분류는 상지냐 하지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손상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상지고 하지예요. 그러면 이 상지 하지를 사지라고 할 거거든요. 사지 중에서 한 곳에만 마비가 되면 우리는 단마비 뭐 이런 용어를 쓸 거고요. 사지 중에서 같은 쪽에 팔과 다리가 마비면 뭐 편마비 이런 용어를 쓸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근위영양증이 있습니다. 근위영양증, 근위주증이라고 해서, 이 근위영양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성 질환인 거고, 근육이 계속 소실되는, 근육이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그래서 근력을 남아있을 수 있도록, 아니면 남아있는 근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분 척추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척추뼈가 다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고, 고령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뼈가 자꾸 부러지는 그러한 질환과 연결해서 볼 겁니다.
자, 경련장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걸 뇌전증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강론마다 보면 발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경련장애, 뇌전증. 결국은 뇌성마비든 아니면 결국 흔히 말하는 큰 포괄적인 지체장애 학생들은 때에 따라서도 이 뇌전증을 같이 동반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뇌성마비, 뇌전증이 같이 섞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확률들이 높고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럼 이러한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은 크게 발작이 나타나는 유형을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강론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기도 해요. 전신긴장성 간대성 발작이라고 하는 건 대발작이라고 해서요. 발작의 정도가 심해요. 그래서 호흡하는 것 그리고 이 몸의 움직임이라는 굉장히 격렬해서 빨리 우리가 교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발작의 유형으로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소발작 같은 경우는 발작의 정도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잠깐 십수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크게 이 아이의 생명과 아니면 위급 상황과 연결돼서 설명하진 않고 대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대발작이라고 부르는 전신긴장성 간대성 발작과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다음 외상성 내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상 쪽으로 말 그대로 뭐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뇌가 손상이니까 이렇게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뇌성성 뇌손상이라고 하는 질환도 있다는 거. 그리고 7, 8번은 건강장애 학생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소아암이나 신장장애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소아천식, 그 다음에 소아당뇨, 그리고 신장이 아닌 심장장애라고 해서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로 건강장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걸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특성으로 지능, 사회, 신체적인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특히 다루려고 할 때는 여기와 연결해서 보는 게 선생님들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체장애 아이들인 거잖아요. 지체장애 아이들 중에서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대근육과 소근육, 그럼 대근육은 선생님들이 발을 통해서 움직이는 걸 대근육이라고 하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하는 걸 소근육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는 대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운동 발달 특성상 대근육이 발달이 되어야 나중에 소근육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그런 기술들이 능력이 향상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근육부터가 많이 어려움을 많이 보이니 스스로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근육에 관련된 보조, 즉 걸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 도구라든지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체 운동적 특성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지체장애 및 건강장애 아동교육이라고 해서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인데 이것도 결국은 다 1, 2번보다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강조해서 설명해 드릴 부분은 학습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이라고 했지만 강론은 자세 지도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이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내용이 많아요. 왜냐? 어차피 학습으로 이루어지려면 주의 집중이 되어야 되고 그 내용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장기간 앉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체장애 학생은 아까 가장 중요한 대근육부터 우리가 발달을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세부터가 바른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컴퓨터공학의 활용인데요. 이 컴퓨터공학의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는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특수교육공학이라고 하는 파트를 선생님들이 다시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고 이번에 기출도 당연히 중등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공학 뭐 이런 것과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고 뭐 초등에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의사소통이고요. 6번째는 이동성인데 5번째 같은 경우는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든 쓰기에 어려움이 있든 대부분 보완대체 의사소통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6번째 이동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대근육이 힘들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동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동할 때 사용하는 뭐 크러치, 목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조도구를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임용하고 또 계속 이제 연계를 하다 보면 크러치라고 하는 못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휠체어도 있고 그 워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워커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지체장애 정의라고 하는 거 장뜨법과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요. 표로 정리된 걸 간단하게 볼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체장애는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 다리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스스로 이 아이가 몸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하지가 손상이 됐으면 하지를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상체만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인 조건이 일반적이지 않는 것에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장특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건강장애는 지금은 약간 좀 더 세부적이지만 예전에 이 부분이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 생활이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 학생이라고 칭했습니다. 장애인교육법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건강장애는 이제 지금은 너무 새로운 강론이 오래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안에서 끝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볼 건데요. 정말 꽃입니다. 실제 지체장애라고 한다면 내성마비는 정말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내성마비 안에서도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을 여기선 두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임용과 관련해서는 그냥 저는 빈칸이 여기니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심각도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것도 항상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일단 먼저 운동장애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랑 연결해서 즉 뇌와 관련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뇌 어느 부위에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직형, 불수의, 운동실형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도식이긴 하지만 어차피 뒤에는 내용을 보더라도 뇌에 관련된 사진은 없기 때문에 잠깐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 토대로 대뇌라고 할게요. 대뇌이고요. 대뇌에 해당하는 다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기출 나온 대로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사과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과 단면 기출대로 본다면 대뇌의 단면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너무 좀 그러죠? 예, 대뇌의 단면을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추체로 라고 해요. 추체로 부분은 결국 이 뇌에서 뻗지는 그 신경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저핵 혹은 신경에서 벗어난 추체외로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저핵으로도 언급되기도 하고 기출에서 추체외로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체로 부분의 손상이냐 기저핵 부분의 손상이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경직형이라고 하는 특성을 보이고 그리고 기저핵 손상이라고 한다면 불수의 운동형 얘를 또 다른 말로는 무정의 운동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운동실제어는 이런 대뇌가 아니라요. 우리가 뇌에 보면 또 손해도 있거든요. 손해 손상과 연결해서 보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 세 가지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근육의 긴장도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내일 너무 큰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날부터 긴장이 돼서 잠을 잘 오늘 수능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잠을 잘 못 자고 긴장 상태로 있다 보면 근육이 뻣뻣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뻣뻣한 상태를 대부분 경직형 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가 높다라는 건 근육이 계속 뻣뻣한 상태로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근육이 뻣뻣한 이유는 여기 추체로와 연결되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저핵이라고 하는 불수의 운동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이해가 중요한 게 의도하지 않는 즉 수위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불수의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게 수시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래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가장 크게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운동실조에는 손의 손상인데 이 손의 부분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걸을 때 균형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가 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손해인데 그럼 결국 손의 손상은 이렇게 균형이라든지 협응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보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하다가 읽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장 운동장애 유형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 경직형 안에서도 사지마비, 편마비, 그 다음 양마비 이런 것까지도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마비 분류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충 그릴게요. 하지가 여기 상지가 있고 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합해서 사지라고 하는데 사지 중에 한 곳이면 뭐 단마비, 사지 중에 사지만 마비면 하지마비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게 마비 분류인 거고요. 제가 심각도에 따른 분류 하나가 더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심각도라고 하는 건 대근육과 소근육으로 이제 나눈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지체장애 학생들은 혼자 스스로 걷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런 대근육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나눈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대근육 운동 분류 시스템 체계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것이 1수준에서 5 수준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부분이 계속 요즘에 임용에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근위영양증, 이분척추, 고령성 부전증, 그다음에 뇌전증, 외상속 뇌손상 등등은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뇌성마비란 출생 전이나 출생 시, 출생 후에 뇌의 손상을 입음으로써 나타나는 거고 신체 여러 부위와 마비, 자세 운동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건데요. 주로 신생아나 영아식의 뇌 손상까지도 포함해서 주로 만 2세 전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 2세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즉 뇌성마비가 심각해진 그런 진행성 질환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항상 얘는 비진행성 질환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죠. 비진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형태는 아동마다 매우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다양한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동장애 유형의 분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경직형, 불수의 운동형, 운동실조형, 혼합형 등등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어차피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애 유형 그리고 마비 부위에 따른 건데 이게 이렇게 이꼬르가 아니에요. 절대. 두 가지. 그래서 크게 운동장애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마비 분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심각도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자, 경직형은 가장 보편적이래요. 그럼 우리가 뇌성마비 아이들 중에서 많은 100이라고 했을 때 한 60명 정도는 대부분 이 경직형 아이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근육의 긴장도가 높다. 아까 선생님이 도식화해서 잠깐 설명해 줬지. 이게 되나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추체로 신경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추체로 부분에 손상이 있을 때는 근육의 긴장도가 높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특징이 가장 큰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도가 높은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잘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긴장도가 높으면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게 선생님들이 힘을 주면 이 힘 주는 게 지금 뻣뻣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그리고 움직인다고 해도 속도가 느린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경직형 중에서도 선생님이 아까 뭐 경직형 양마비도 있고 혹은 사지마비도 있고 편마비가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그래도 어차피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왔다 갔다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몸이 이렇게 사지가 있으면 하나는 단마비, 사지 중에 하나 단마비, 하지마비는 이 부분에 하지가 손상인 거. 디플리지아 사지 중에 하지마비가 심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양마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도 손상이고 상지도 손상인데 여기가 조금 더 심각하게 안 좋대요. 이걸 양마비라고 해요. 자, 그 다음 편마비는 같은 쪽에 팔과 다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같은 쪽에 팔과 다리가 마비인 거고, 삼지마비는 한쪽의 팔과 양다리 마비, 사지마비는 전체적으로 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경직형 같은 경우는 이 추체로 부분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경직형 사지마비, 어떤 아이는 경직형 양마비, 어떤 아이는 경직형 편마비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뇌 운동 감각과 연결해서 하다 보면요, 이 부분이 하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래요. 하지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갈수록 상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얼굴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하는 하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진한데 상지로 갈수록 연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자마자 선생님들은 하지가 심하고 상지는 조금 더 약한 걸 뭐라고 했지? 경직형 양마비라고 했지 라고 하는 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있으면 한쪽만 이렇게 있어요. 손상. 그럼 이건 뭘까요? 경직형 편마비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있으면 여기가 하지, 상지 둘 다 비슷한 손상이에요. 둘 다 비슷하게. 그럼 결국 우리는 상하지 손상인 경직형 사지마비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도 있지만 그건 너무 우리가 깊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경직형은 근육의 긴장도가 높은데 왜 그러냐? 추체로 손상. 그럼 이것도 어떤 부위의 손상이 되냐에 따라서 경직형 양마비, 경직형 편마비, 경직형 사지마비가 이때 정리하시면 되고요. 보이스 운동형 혹은 무정의 운동형은 근긴장도가 수시로 변한 게 가장 큰 특징이래.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추체로이지만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게 선생님이 기저액이라고 했고, 혹은 이걸 추체외로라고 했고, 이 부분에 손상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불수의 운동형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강직형이라고도 하고 강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직형보다 조금 더 딱딱한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경직은 힘을 주면 되는 걸 뻣뻣한 거면 이거보다 더 힘을 주세요. 딱딱하게. 그걸 강직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진전형은 내가 쉬고 있을 때도 계속 흔들림이 더 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동실조형은 균형 감각과 위치, 감각이 없고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운동실조형인데, 얘는 경직형과 불수의 운동예에 다르게 어디 손상이다? 손의 손상이라고 보는 걸 특징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경직형은 근육의 긴장도가 높다라고 했어. 불수의 운동형은 근육의 긴장도가 수시로, 그래서 뻣뻣해졌다, 유한됐다, 뻣뻣해졌다, 즉 수축 유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운동 실제형은 일반적으로 정상 적절한 근긴장도, 적절한 근육을 유지하고 있대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긴장, 축 늘어지는 그런 저긴장의 특징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운동장애 유형이 있고 마비에 따른 분류도 있고, 세 번째는 심각도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심각도 중에서도 소근육과 대근육을 나뉘는 게 있대. 하지만 계속 우리는 대근육 차원에서 스스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근육 안에서도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 대근육 운동 분류 체계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대근육 운동 분류 체계도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이 있대. 이게 굉장히 요즘에 트렌디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대라고 하는 것까지만 정리하고 저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근위영양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위영양증은 결국 근육의 문제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액성 근위축증이라고도 하고 계속 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근육이 힘이 줄어가는 정도가 아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걷는 시기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휠체어를 태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어서 비진행성 질환이 아닌 진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진행성 질환인 거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병세가 안 좋아지는 거고 아직까지 치료법은 없습니다. 이 병은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근육의 세포가 위축되는 것으로서 근육 자체가 지방질로 바뀌어감에 따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육의 소실, 근육에 힘이 없으면 우린 걷거나 뛰거나 이런 거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두센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근위영양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두센 타입, 흔히 우리는 두센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두센형이 나타나는 아이들의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서 하시면 가성비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가우어 사인, 가우어 징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성비대 같은 경우는요, 종아리 부분에 지방이 아닌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근육이 단단하게 잡고 있어서 지금 스스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건데, 이 종아리 부분이 근육이 계속 소실되고 소실되는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방이 채워지고 있대요. 그래서 정말 종아리가 뚱뚱하고 튼튼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근육이 그런 게 아니라 지방이 채워져서 보이는 현상을 가성비대라고 하고요. 가우어 사인은 이 아이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앉았다 일어서는 것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가 있지만 계속 근육이 소실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앉았다가 스스로 일어서기 과정에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손을 이용하면서 앉았다가 일어서는 과정을 표현한 게 가워 사인, 가워 징후인데요. 이제까지 기출은 이 안에서 벗어나진 않았었거든요. 그 외에 뭐 안면 경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기출은 근위영양증 중에서도 두센형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이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했을 때 가성비대와 가워징후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일단 여기에서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위영양증 특징은 계속 이제 근육이 소실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 아이들은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계속 누워만 있는 상황까지 가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이 아이가 현재 남아있는 근육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악기 연주가 나와요. 그러면 악기 연주, 왜 악기 연주일까? 많이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우리는 이 전체적인 몸의 근육이 소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을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의 근육을 활용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이 소실이 되면 말을 하기도 힘들지만 또 호흡에 어려움을 보여요. 그랬을 땐 대부분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기 연주, 그게 대표적으로 하모니카를 또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근육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저희가 지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가로 세 번째, 이분 척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보는 아이는 여기로 이제 바로 가볼게요. 신경이 도출되어 손상된 이분 척추는 손상된 신경이 관장하는 신체 부위 하단으로 마비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마비는 주로 허리 밑으로 혹은 양다리 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이분 척추는 척추뼈가 우리가 완전히 다쳐서 정상적인 출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척추뼈가 완전히 다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치지 않는 부분으로 척수라고 하는 신경이 나왔대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 이 척추뼈 안에 있는 그 척수라는 신경이 돌출되었으니까 결국 하반신이 마비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유형을 그래서 저희는 척수 수막류라고 하고요. 시험 문제도 얘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 척추 아이들 중에서도 척수 수막류 아이들이 보편적인 보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수두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선생님들이 보면 그 뇌수막염과 연결해서 많이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두증이라고 해서 보면 뇌에 물이 차는 거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언급된 것도 있고 하지가 마비니까 스스로 용변 처리가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배변과 관련된 기능에서 도뇨관이라고 하는 뭐 등등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선생님들이 기출 위주로 본다면 뇌에 물이 점점, 왜냐하면 척수가 잘 흘러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돌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뇌에 물이 차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이러한 현상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션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의학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 2월 달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은 척수 수막률 또 찾아보시고, 그리고 수두증을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이걸 하는 션트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령성 부정준도 용어 쓰는 게 이제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결국 뼈가 약해서 발생하는 거고, 뼈가 이 아이는 자주 부러지는 특성이 있는 게 고령성 부전증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고령성 부전증이 있는 아동은 뼈가 부러지기 쉬우므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러한 아이들은 뼈가 부러지기 쉽고 운동 발달이 늦기 때문에 특히 이동 시 안전하게 우리가 유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을 줄여줘야 되겠지요. 자, 반가로 5번이 이제 경련장애 내전증인데요. 간질 혹은 내전증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장애로 두뇌, 뇌에 갑자기 정기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기적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반출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아이들은 대발작이 있거나 소발작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럼 전신긴장성 간den성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대발작이라고 불리었고, 전신의 몸에 이제 발작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교사는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교사가 대처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모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전신긴장성 발작인데, 조금 더 여기서 덧붙이자면 대발작이 왜 교사가 침착하게 대처해야 되냐면요, 발작의 시간이 좀 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호흡이 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격렬하게 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또 이 아이가 그 물건에 의해서 더 손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소발작이라고 불리는 부재 발작은 수초, 그래서 흔히 이게 수분 동안 발작이 일어난다면 이 아이는 짧게 수초, 몇 초 이렇게 짧게 일어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눈을 깜빡이는 등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시험 문제는 주로 이렇게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발작이 나타났을 때 교사가 취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들은 여기 나오는 개론서 기본적으로 임용할 때는 이제 다 기억해야 되는데, 또 강론마다 보면 경련 시, 경련 후, 그 다음에 응급 상황 이렇게 또 나뉘어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본 틀은 이것만 아시면 뭐 변하는 건 없으니까요. 선생님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는 사항은 한 가지 책에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교실에서 아동이 경련을 일으키면 침착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행동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침착하게 해야 되고요. 아동이 곧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바닥에 편히 눕게 하고 주변에 닿칠 만한 물건은 다 치워줘야 되고요. 부드러운 것을 머리 밑에 받쳐서 머리가 흔들릴 때 심하게 부딪히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경련을 멈추게 할 수는 없으므로 스스로 끝나도록 기다리는데, 아동의 의식을 돌이키고자 흔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동을 옆으로 눕게 해서 시험 문제는 이거 단골로 나옵니다. 단골로 나오는 거. 아동을 옆으로 눕게 해서 기도가 막히는 걸 방지하고 침이 입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 호흡을 못하면 숨을 쉴 수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입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고 입속에 아무것도 넣어서도 안 되고요. 흔들림이 멈추면 계속 의식이 있을 때까지 이제는 쉬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경련이 진행되는 도중에 숨이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멈출 수도 있다. 매우 드물지만 만약 다시 숨을 쉬지 않으면 기도가 박혀 있는지 점검해보고 인공호흡을 실시하고요. 발작이 끝난 후 회복되는 시간은 아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휴식할 시간을 우리가 잠깐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수업을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유급시, 응급 상황이 오면 빨리 119에 연락하는 것들도 강론을 보면 내용이 있기도 해요.
자,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외상성 뇌손상입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결국 교통사고가 일반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고로 의한 뇌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인지나 언어적인 능력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할 수 있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외상성 뇌손상의 사회 정서적 측면이라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책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용어 정도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란 결국 교통사고에서 뇌가 손상되는 거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건강장애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건강장애 중에서 신장장애, 소아암도 있고 여기 보시면 심장, 소아천식, 소아당뇨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 다 중요하고요. 올해 시험 문제는 소아천식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두 가지 표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 플러스 또 강론을 보면 병원학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학교가 요즘에 계속 또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사 관리들까지도 확장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파트는 지체장애 및 건강장애 원인이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강론 내용들을 보다면 원인이라고 하지만 각각에 해당하는 조치들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거 잠깐 뇌성마비 했을 때 뇌성마비 원인은 결국 뇌의 손상인 건데 그 뇌의 손상의 추체로 부분이냐 추체 외로냐 아니면 손의 손상이냐에 따라서 경직형 불수용 운동실조형 조금 더 나아가면 경직형은 경직형 양마비냐 사지마비냐 편마비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러한 아이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혹은 뭐 특수교육적인 지도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뭐 물리치료, 작업치료 뭐 이런 치료들도 강론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위영양증 같은 경우는 두센형을 대표적으로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성비 대 가워산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이분 척추 중에서는 척수수막류, 그리고 수두증, 그리고 샨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고령성 부정증은 뼈가 자꾸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경련장애 혹은 뇌전증이라고 했을 때 교사가 조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외 외상성 뇌손상까지 지금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체장애 아이들이 나타나는 특성들은 무엇인지 이제 넘겨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데 특성들 중에서도 저는 신체 운동적인 특성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지능과 학업적인 성취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 정서적인 부분도 넘어가고요. 신체 운동적인 특성과 연결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러한 아이들이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운동의 기능이에요. 그럼 운동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서 대근육과 소근육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문제다? 대근육, 움직이는 것,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바른 자세가 나오지 않아. 왜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 운동 발달 순서가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근육이 발달해야 소근육이 발달하고 중심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해줘야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말초신경이 발달하는 건데 결국 운동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건 자세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왜 그러냐? 적절한 운동 발달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운동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운동을 보이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자세가 나타나는 이러한 아이들을 계속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게 이제 기출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당연히 대근육의 문제를 보이니 스스로 보행 못하겠지요.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목발, 이걸 크러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정기라고 하는 보조기기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장애가 심한 경우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척추 측만, 그래서 대부분 뇌성마비 아이든지 아니면 이분 척추든지 또 2차적인 장애로 척추 측만이 나타나요. 정상적인 우리도 바른 자세 유지하지 못하면 뭐가 나요? 측면증 아니면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척추 측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비정상적인 발달, 즉 대근육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다. 그럼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아이들이 대근육을 조금 더 촉진시켜서 정상적인 발달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아이들이 대근육을 사용해서 보행하지 못한다면 안전하게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도 적절하게 자세를 잡아주면서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적인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애매해서 미리 한 5분 정도 쉬고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지체장애 및 건강장애 아이를 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도식했던 것처럼 반가로 1번하고 반가로 2번은 통합교육 안에서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관련된 내용을, 이 내용은 그냥 결국 계속 배경 지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임용은 통합교육의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파트와 연계해서 보시고요. 저희는 이 내용을 볼 때 잠깐씩 볼까요? 예, 통합교육 일반적인 지침이라고 하는 것과 반가로 2번은 큰 틀의 교수적 수정에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필요한 것들만 밑줄을 그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습 자세의 중요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적절한 자세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지 부분에서 내용은 많지 않지만 여기선 하나씩 문장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은 특수교육 공학이라고 하는 파트와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보완대책 의사소통과 연결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파트고요. 반가로 6번 유동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대근육을 사용해서 스스로 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워커, 크러치 이와 같은 걸 사용해서 아이가 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의 내용인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 지침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통합교육을 위한 정보 수집과 그리고 교수 환경 파트인데요. 여기도 적절한 아이에 대해서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럼 이 아이의 뭐 인지적인 정도, 신체 장애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동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체장애 및 건강장애 아동의 통합 시 교사가 수집해야 될 정보가 의학적인 수준, 그리고 통학 이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휠체어에서 다른 의자나 교실 바닥으로 옮길 때 유의할 사항이나 아동이 선호하는 방법은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길출은 이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그럼 휠체어에 앉아서 교사가 안아서 옮기는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게 기출 문제인데, 그럼 휠체어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이를 안아서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안아서 옮기기, 이 자체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안아서 옮길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안아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교사가 한 손은 아이의 등에 있어야 되고요, 한 손은 무릎 사이에다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무릎 사이에 넣을 때도 아이의 다리가 11자, 무릎이 11자여야 돼. 이렇게 꼬아있는, 이 꼬아있는 자세를 대부분 우리는 가위 자세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자세로 안아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럼 안아서 옮길 때 바른 자세로 옮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안아서 옮기려면 한쪽은 등, 하나는 무, 그 대신 양아지가 벌려져 있느냐, 벌려지지 과일 자세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면 되고요.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안아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안아서 옮길 때도 항상 이 하지, 양 다리는 벌려지게 이렇게 앉아서 옮기는 방법들이 있는데, 도대체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제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선생님들은 계속 개론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고 안아서 옮기는 게 있대, 그 안아서 옮길 때 바르게 안아서 옮기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대 라고 하는 것까지만 확장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완대책 의사소통을 연계해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자기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강론에서는 일상생활 기술이라고 해요. 일상생활 기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옷 입고, 내가 스스로 밥 먹고, 내가 스스로 신변 관리, 즉 신변 자립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용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이 부분에 다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식사나 화장실 사용 등의 신변 처리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바르게 하는 식사 지도가 또 파트가 있고요. 화장실을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용변 기술 지도가 따로 강론에 나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2학기에 해당하는 지도, 그리고 이 아이가 양손을 사용해서 몸을 이렇게 세수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이런 방법들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자세 잡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세 잡기에서는 어떤 자세 잡기 보조 도구가 필요한가 뭐 등등이 있고요. 쉴 때, 수업할 때, 화장실에서 식사 어떤 자세가 중요한지, 그리고 교사가 알아야 될 다른 기자재가 무엇이는가. 그런데 이 부분은 넘겨서 아까 우리가 학습 자세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내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 부분은 결국은 자세 바르게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이번에 물리적인 환경이 있어요. 그럼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통합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알아야 되는 정보 수집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밑줄을 그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방금 봤던 것은 정보 수집 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하게 본 것은 안아서 옮길 때 바르게 안아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자기관리 측면에서도 스스로 식사라든지 용변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론에는 나와 있대.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자세 잡기라고 하는 것이 땡땡땡 있었지만 결국은 반가로 세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양가로 이번 물리적 환경이 나옵니다. 이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체를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대근육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실을 돌아다닐 때 휠체어를 타는 아이가 있다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거나 턱이 없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의 환경을 물리적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하고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 지체장애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 중에 하나는 건축상의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나아가서는 좀 더 편리한 보조 시설물을 설치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축상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교육공학이라고 하는 파트를 보면 보편적 설계와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보편적 설계. 그래서 우리가 통합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일반 아이들과 장애 아이들 같은 곳에서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까요? 장애 학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보편적 설계라고 하는 용어 쓰면서 지체장애 학생들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작년 유아특수에서는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설계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는 휠체어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크러치, 목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의 교과목 교수 전략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내용은 강론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둘째 이 부분이 강론하고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만 수정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불수운동형 내성마비 아동은 보통 팔꿈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책상을 높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직형 내성마비 아동에게는 낮은 책상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는 기출과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불수운동형 경직형 내성마비로 책상의 높이를 연결한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아요. 결국은 경직형이든 불수이든 이 아이가 전방 흔히 말하는 굴곡, 그리고 신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책상의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바른 자세, 지금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이렇게 제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굽어진 거죠. 이거 굴곡된. 이렇게 굴곡된 아이들은 책상의 높이를 해서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험 문제 키워드이고요. 신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뻗쳐지는 거예요. 뻗치는 거. 그럼 쭉 뻗쳐지는 이 아이에게는 조금 더 책상의 높이를 낮춰서 바른 자세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볼수의 운동형과 경직형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내성마비 아이들 중에서도 굴곡과 신전에 따라 책상의 높이를 높게 해주는 건 굴곡인 거고 책상의 높이를 낮게 해주는 건 신전과 관련된 거라고 정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 교수 전략을 수정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또 여기 학습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선생님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필요한 내용 한 가지만 더 해야 될 게 셋째가 있네요. 선생님 죄송해요. 셋째 부분 한번 더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체장애 아동이 사용하기가 쉽게 사물을 수정해 줘야 되고 지체장애 아동이 비정상적인 반사운동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 대상인 사물을 수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반사운동.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계속 정상적인 발달을 못해요. 정상적인 발달을 못한다는 것은 대근육이 발달하고 소근육, 그리고 예를 들어 중심부터 발달하고 그 다음에 말초. 그래서 중심 부분이 안정해야 그 주변에 있는 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체장애 학생들은 크게 이 반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한대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이냐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본능적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위험에서 피하려고 하는 원시 반사가 잔존을 해요. 그러니까 원시 반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생후 몇 개월까지는 이루어지는 반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루어지는 반사들 중에서도 대부분 어떤 시기, 예를 들어 6개월 재면 아니면 10개월이 지나면 12개월 이 지나면 이 원시 반사는 딱 그때까지만 나타나고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은 우리 생활하는데 평생도록 필요한 자세 필요한 반사들로 대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지체장애 학생들은 그런 정상 발달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원시 반사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원시 반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상 발달 대근육의 방해, 특히 더 나아가서는 소근육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 방해를 주는 정상적인 발달을 유도하는 방해하는 대표적인 반사는 무엇이 있을까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긴장성 미로 반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긴장성 미로 반사, 대칭성, 긴장성 경반사 혹은 목반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대칭성, 긴장성, 경반사, 목반사, 이것을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지체장애 아동이 비정상적인 반사 운동 패턴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럼 선생님들이 이 비정상적인 반사 얘네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거나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한 자세를 잡아주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강론을 공부할 때에는 이 각각의 반사, 그리고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자세는 어떤 것들인지를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이 선안에서는 반사 운동, 그럼 이거는 주로 옛날에 사라져야 되는, 어릴 때 사라져야 되는 반사가 잔존해서 아이의 정상 발달을 방해하는 반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지체장애 아동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방법들인데, 선생님 이것도 저는 그냥 방금 봤던, 제가 밑줄 그어드렸던 반사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따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꽃 중에 꽃입니다. 사실 오늘 지체장애 학생이라고 했을 때 내성마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항상 내성마비 그리고 이 자세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지체장애 아동의 신체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은 교수적인 성격과 관리적인 성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운동성 장애가 있는 아동, 그럼 운동성 장애랑 아까 운동장애 유형, 경직형, 불수 이거 생각나지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 아동을 위해서는 모두 이 관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교수적인 것도 다 필요하대요. 이중 특정 운동 반응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 치료의 성격을 가진 교수적
프로그램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와 같은 전문 치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혹시 생각나나요?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거 생각나고, 제가 지체장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체장애 학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주 강론인 함께하는 지체장애 학생 교육은 첫 번째 파트가 여기 나오는 치료사와 연결되어 있는 협력적 팀 모델이라고 하는 파트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럼 협력적 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간학문적인 거, 다학문적인 거, 초학문적인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는 초학문적인 팀 모델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이제 이때 초학문적인 팀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아이의 중재,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의 대표적인 방법이래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그 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결국 초학문적인 팀 모델은 대상아동을 지도하여서 다양한 우리가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것을 초학문적인 팀 모델이라고 하고, 이 초학문적인 팀 모델 안에서도 어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서 역할양도라고 하는 거 혹시 생각나시죠? 교사가 치료사의 역할을 이양받아서 아이를 지도하는 게 역할양도인데, 이 역할양도는 간접 서비스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보셔야 되고, 교사가 아닌 치료사가 아이를 직접 지도하는 것은 직접 서비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해 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를 교실 밖으로 데려가지 않고 교실 안에서 지도한다면 저는 통합된 치료다라고 해서 프린 서비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초학문적인 팀 모델,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원형평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뭐 너무 많은 내용을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역할양도, 뭐 예를 들면 교사가 아이를 직접 하는 직접 서비스든, 아이가 무조건 교실 안에서 선생님도 있고 치료사가 있다면 프린 서비스라고 하는 것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치료와 관련된 문제는 지체장애에서 많이 이렇게 연계가 되기도 해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대부분 지체장애에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물리치료는 주로 대근육 운동, 제가 아이 걷는 거 스스로 못한다고 했죠? 대근육 운동과 보행 능력의 발달에 중점을 두어서 아이를 치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 발달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신경 처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바스법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됐고요. 보이타법이 많이 사용된대요. 그럼 결국은 이 부분들이 다 기출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한 가지 더 본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각통합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자세가 중요한데, 왜냐? 바로 주의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세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자세에 효과적인 대근육을 촉진하는 방법들, 반사를 줄여주는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같이 사용하는 거래. 그게 대표적으로 보바스와 보이타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더 넘어서 살펴볼게요. 지체장애 아동의 자세를 잡아줄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면, 골반이 안정되게 고정해주고 팔과 다리가 뻗치거나 공중에 뜨지 않도록 지지하며, 몸통에 힘이 없을 경우는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목에 힘이 부족해서 머리를 잘 가누지 못하는 경우는 머리 지지대를 이용해서 고정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에 거의 단골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아이의 자세를 잡아줄 때 여기에선 골반부터 나와서 머리로 설명했는데요. 강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바로 자세 주는 방법, 상지, 팔부터 자세 해주는 방법, 그리고 몸통, 그리고 하지 를 지도하는 방법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4줄 정도밖에 없지만 임용을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시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숙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자세를 바로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조금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대안적인 자세도 취해줘야 된대요. 자, 대안적인 자세가 필요한 경우는
스스로 이 아이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빠르게 2-3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어서 이 아이가 근육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아동의 활동 내용이라든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또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와 있기도 해요. 자, 그 다음 그럼 내가 머리에서부터 하지까지 바른 자세를 해줬고 이러한 것들의 대안적인 자세를 2시간마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 아이들과 떨어진 먼 곳에서 아이를 그렇게 하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어떤 대안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참여 중이던 활동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거나 활동 참여 방해 못한 거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감소되어야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동 중이던 참여를 할 수 없다거나 또래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되는 것은 가장 좋은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보조도구 사용이나 자세의 결정은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활 연령과 기술 수준, 그 자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종류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신체적으로 고립되거나 부정적인 낙인에 찍히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상호 적용하지 않고 아이들과 어울리고 아이들과 활동 참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안적인 자세가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거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그럼 우리가 앉은 자에서 머리에서부터 상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몸통, 골반, 하지를 바르게 유지시켜줌에도 불구하고 이 자세가 어려운 아이들은 조금 더 대안적인 거 혹은 조금 더 나아서 보조도구를 사용해서 바른 자세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3가지로 본다면 누웠을 때, 그래서 눕기 자세거든요. 눕기 자세 때 바르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보조도구로 웨지 혹은 삼각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앉았을 때는 여러 가지 보조도구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코너 체어가 많이 언급되니까 코너 체어라는 걸 활용하고 서기에 있을 때 사용하는 보조도구는 그냥 2가지만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프론 스탠더라고 하는 것과 수파인 스탠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바른 자세를 해주는 보조도구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멀어지거나 활동 중에 있는 참여에서 멀어지면 다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주는 목적도 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볼 건데요. 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컴퓨터 공학의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교육 공학 파트랑 연결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시험 문제와 인접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컴퓨터 공학의 활용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적인 건 선생님들이 배경지리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리면 항상 이 지체장애 학생은 컴퓨터 선생님들이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제어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제어판, 그 제어판에 클릭하시고 제어판에 클릭하시면요 고정키, 필터키, 그 필터키 안에서도 탄력키, 느림키 혹은 토글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면 일단 무조건 제어판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 키워드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체장애 아동 학습과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기자재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을 할 때에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에서 간접 선택에 대한 스위치 이런 것들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완대체 의사소통 어차피 이 모든 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자세 잡기와 다루기 이런 때 각각 바른 자세들 그 다음에 수동일체 이건 어차피 뒤에 또 나오니까 수동일체에 해당하는 각각의 구조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하기보다는 여기서 대표적인 것들은 어차피 공학이라든지 강론을 보면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학 보조 도구들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와 연결했을 때는 여기 대체자판
선생님들이 보면 자판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자판은 표준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체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면 너무 그 자판을 누르는 공간이 적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걸 확대 키보드라고 하거든요. 그럼 확대 키보드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 자판의 경우는 손가락 사용 능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 누르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유아특수, 초등특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고, 그 아이의 사례를 보면 이 소근육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연결을 해보면 이런 키보드 위에 좀 더 정확한 입력을 위해서는 키가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키가드는 이번에 또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키가드는 키보드의 덮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키가드라고 하는 것도 오류를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치 스크린, 스위치는 보조공학에서 배우는 간접 선택인 거고요. 방가로 5번에 해당하는 의사소통도 아까 제가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했지요.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계속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성으로 저희는 바로 들어가려고 해요. 보완대체 넘어가고 자, 이동성.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동할 때가 이제 지체장애 학생들과 연계가 됩니다. 그럼 이동을 할 때 계속 대근육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도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휠체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휠체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 휠체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다는 게 뭐냐면 수동 휠체어가 이루는 그 구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동 휠체어에 해당하는 구조가 등받이 혹은 의자 혹은 팔걸이 혹은 앞바퀴 뒷바퀴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워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워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얻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임용을 위해서는 워커도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후방지지형 워커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크러치입니다. 크러치는 목발인데요. 이 목발을 사용하는 게 계단을 오를 때 내려올 때 평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크러치와 발과의 사이를 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까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 거여서 지체장애 파트는 앞에 보완대체 쭉 넘어가서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럼 이동성을 위해서 여기 부분 한번 가볼게요. 이동성이란 아동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이동성인데, 아동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나 목발 등 아동이 사용하는 기구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이제 공간이 일단 필요한 거 앞에서도 봤지요. 두 번째, 건물의 구조가 지체장애 아동이 독립적으로 다닐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보편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일단 보편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보시면 건축물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지팡이, 이걸 다른 말로 크러치라고 했고요. 지팡이가 있고요. 목발을 크러치라고 했고요. 그리고 휠체어 등 여러 가지 보행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흔히 크러치와 휠체어, 한 가지 저희가 워커가 있는데 워커 중에서도 이렇게 가볼게요. 후방 지지형 워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는 혼자서 걷지 못하거나 걷기 힘든 환자 혹은 장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밖에 손잡이를 밀어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걸 수동 휠체어라고 한다. 그리고 사지마비 등을 지닌 중도 장애인 환자의 경우는 수동 휠체어를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동 휠체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휠체어의 기본 구성 및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의자가 있어요. 자, 의자라고 하는 건 이제 휠체어에 앉는 곳을 생각하면 돼요. 접는 것과 어깨에 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매우 실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의자가 깊이가 얕으면 사용자의 다리가 의자 앞으로 너무 멀리 나오게 되고 몸의 연약한 조직을 누르고 압박감을 느껴서 의자의 깊이도 얕으면 안 되고요. 또한 얕은 의자는 발이 발받침에 적게 놓인 것을 막아주고, 반면에 의자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 사용자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의자의 깊이가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그냥 휠체어가 아니라 앉는 자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의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등받침이 있어요. 등에, 휠체어 등에 해주는 것은 대부분 유연한 등받이보다는 딱딱한 재질의 등받이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여서 등받이의 재질은 잘 접으면서 단단한 틀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팔걸이, 이제 휠체어의 팔걸이는 척추의 기형도 예방하는 건데, 여기에서 팔걸이는 예방을 어떻게 하냐? 척추에 주는 부담을 훨씬 더 줄여준대. 무게중심이 같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브레이크나 조절 장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발받침, 휠체어의 발받침을 사용하는 목적은 발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것을 방지하고 허벅지 뒷부분을 지지해준대.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머리에서부터 하지 지지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반드시 하지는 발바닥에 발받침을 꼭 붙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뒷바퀴, 휠체어는 보통 2개의 뒷바퀴가 있는데 바퀴 사이즈가 커질수록, 바퀴가 커요. 기동력은 감소돼.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바퀴가 크면 이렇게 구르는 힘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공기 타이어는 바닥에 날카로운 물건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주의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뒷바퀴가 공기 타이어일 때 조금은 충격흡수 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하더라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앞바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앞바퀴는 휠체어가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작은 바퀴예요. 큰 앞바퀴는 충격흡수 면에서 더 좋지만 작은 앞바퀴는 방향 전환 시 간편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려고 한다. 그랬을 때 아이가 앞바퀴가 큰 휠체어가 더 효과적인 이유는 이게 이제 여러 번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다는 거. 충격 흡수에 좋다. 자, 그리고 손 조절 바퀴는 보통 운전바퀴에 부착이 되어서 의자 조절을 가능해 해주는 것처럼 손에 쥐는데 문제가 있는 사용자가 튜브를 부착할 때 손잡이나 이용하기도 하는 게 손 조절 바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각각의 용어의 명칭 혹은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휠체어의 구조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 그림과 관련된 여기 등받이는 어디이고 손 조절 바퀴는 어디이고 앞바퀴 뒷바퀴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선생님들이 숙지를 하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꼭 얘만을 안 물어보더라도 이번 기출처럼 수동 휠체어와 관련된 게 대근육 운동 분류책에 아까 심각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휠체어가 또 나오거든요. 같이 연계가 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육적인 파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네 번째 교육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먼저 환경적인 부분은 보편적 설계가 중요하고, 그 보편적 설계에서 각자 사용하고 있는 이동 보조 도구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이 안아서 옮길 때 바른 자세로 껴안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을 지도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저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자세 부분에 있어서도 머리, 그리고 상지, 그리고 몸통, 해당하는 골반, 하지라고 하는 부분에 각각의 지도하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머리에 해당하는 지도 전략을 골반에 해당하는 지도와 연결을 하면 이건 부적절한 게 되겠지요. 그래서 각각 맞추어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하지까지 바른 자세 유지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대안적인 자세로서 눕기에 해당하는 웨지, 앉기에 해당하는 코너 체어, 서기에 해당하는 스탠더, 이러한 보조 도구를 사용하더라. 그런데 이러한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학습 활동에서 배제가 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에게 저희가 대표적인 이동성을 위한 보조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명에 많이 나오는 건 휠체어래. 그 휠체어에 해당하는 각각의 구조의 명칭과 그 각각의 구조의 명칭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온 건 앞바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충격흡수 면에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 문제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크러치도 뒤에 나오긴 할 건데요. 잠깐만요. 크러치 부분이 한 장 넘기면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목발 크러치. 목발은 기본적으로 겨드랑이까지 올라오는 크러치는 에콰이고요. 겨드랑이 없이 그냥 팔 밑에서 쓰는 건 비에카라고 한대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긴 목발이 에콰이고 체중의 80% 이상이 목발에 지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에카 목발은 몸통의 균형과 보행에 자신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 워커 나오죠, 워커? 후방지지 워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목팔, 크러치라고 하는 것이 이건 그냥 개념 정도만 설명하지만 우리는 계단을 오를 때 그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 그리고 워커에서도 후방지지형 워커라고 하는 것들의 이동 보조 도구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용어 정도만 지금 한번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장애는 전반적인 거 이제 큰 틀로 설명해 드리면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뭐 팀 모델, 그래서 초학문적인 팀 모델, 그 안에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요즘 프린 서비스, 그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반사는 어떤 것이다, 반사를 또 줄여주면서 바르게 자세 잡아주는 방법, 그럼 이 아이의 또 치료와 연결되는 거, 그리고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중간중간 생략을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1, 2월달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개론서에 있는 배경 지식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1, 2월달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 개론을 준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준비했다고 했죠? 이왕이면 빨리 준비하는 게 선생님들이 합격으로 빨리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장애 영역들 위주로 8가지를 지금 했지만요, 이거는 정말 10이라고 했을 때 1도 안 되는 양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밍업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임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한번 선생님들이 구체적인 뭐 계획도 한번 설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에 저희는 합격 전략 설명회라고 해서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의 영역들은 뭐가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회도 있으니 구체적인 것들은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알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아마 선생님들을 훨씬 더 임용에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계속 임용만이 지금은 살 길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 또 명심하도록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